쾅. 윤다연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의 거친 표면이 그녀의 뺨을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입안에서 비린 피 맛이 올라왔습니다. 여자가 감히 군대에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나? 조광우 중령의 목소리가 지하 창고에 메아리 쳤습니다.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여성 신병의 등장은 부대 내에서 이미 큰 화제였습니다. 새벽 2시 부대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다연의 젖은 군복 사이로 스며들어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여기서 버틸 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말이야. 다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어오른 눈 사이로 조광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조광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좋아, 끝까지 가보자고. 조광우가 다시 주먹을 들었습니다. 다연은 온몸이 아팠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연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광우 중령의 권력 앞에서 신병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신병의 등장이 곧 부대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은 불과 3개월 전 윤다연이 신병으로 부대 정문을 들어서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다연. 단순한 신병이 아니라 군 전체를 뒤집을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3개월 전 7월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한 대의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신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작은 체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키 162cm, 몸무게 48kg. 다른 남성 신병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눈에도 왜소해 보였습니다. 바로 윤다연이었습니다. 여성 신병 윤다연입니다. 다연이 큰 소리로 자기소개를 하자 신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진짜 군대 들어온 거야? 하지만 다연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게 소문으로 들었던 여자 신병인가? 군대가 어떤 곳인지 모르나 보네. 내무반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무반 안에 앉아있던 선임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연에게 향했습니다. 저게 뭐야? 김철수 상병이 일어나 다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여자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선임병들이 하나 둘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군대를 장난으로 생각하나? PX 물품 정리나 하러 온 건 아니지? 웃음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연은 가만히 서서 그들의 비웃음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내무반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령님. 들어온 사람은 조광우 중령이었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큰 체구의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조광우가 내무반을 둘러보다가 다연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오, 이게 소문으로 들었던 여성 신병인가? 조광우가 천천히 다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예, 윤다연 신병입니다. 참 대단하네요. 여성이 이런 곳까지 오다니. 조광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다연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가 쉬운 곳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보세요.
네, 중령님. 그런데 말이죠. 윤다연 신병. 조광우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혹시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백이라도? 다연이 고개를 들어 조광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신병입니다. 평범하다고요? 조광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성이 군대에 오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조광우가 다연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포식자 같았습니다. 혹시 증명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여성도 남성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냥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군인이라. 조광우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진짜 군인처럼 대해드리죠. 다연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조광우의 속삭임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 대우 같은 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힘들거든요. 조광우가 몸을 일으키며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느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윤다연 신병의 진짜 실력을. 조광우가 내무반을 나가자 선임병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마침내 다연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광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 내일부터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와도 버텨낼 거야. 다연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말입니다. 밤이 되어 모든 병사들이 잠들었을 때 다연은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유독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버티는 거지? 멀리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다연을 지켜본 선임병 중 하나였습니다.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신병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다연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무반은 이미 어수선했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다연, 어디 있어? 조광우 중령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다연이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중령님. 오늘부터 특별훈련이다. 따라와. 조광우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이 뒤따랐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조광우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신병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어디 가는 거야? 훈련이래. 혼자서? 뭔가 이상한데. 부대 뒤편의 험한 언덕길에 도착했습니다. 돌멩이가 가득한 비탈길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해서 시야가 흐렸습니다. 조광우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구보 훈련을 하겠다. 네, 중령님. 20분 안에 이 언덕을 10바퀴 돌아와야 한다. 다연이 언덕을 올려다봤습니다. 가파른 경사에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평소 훈련장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지? 조광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버틸 수 있는지 제대로 시험해 보자고. 시작. 다연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다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연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군복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신병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야, 저기 봐. 저 여자 혼자 뛰고 있어. 저런 곳에서? 위험하잖아. 조광우 중령이 시킨 건가? 이지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훈련시키면 다칠 텐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조광우 중령의 명령에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직 5바퀴밖에 못했네? 시간이 부족한데? 조광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넌 여자니까 안 돼. 애초에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다연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아니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8바퀴째에 다연이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돌멩이에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바닥도 까져서 상처가 났습니다. 벌써 포기하나? 여자는 역시 여자네. 조광우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일어났습니다. 피가 흐르는 무릎을 닦지도 않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끈기가 있네. 그럼 더 재밌게 해볼까? 조광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추가 달린 끈이었습니다. 이거 들고 나머지 바퀴를 돌아와. 30분 안에. 그 추는 적어도 10kg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미 지친 상태에서 추가 중량을 지고 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죽는 거 아닌가? 누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조광우 중령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시작. 다연이 추를 들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바퀴부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걸어온 길. 나도 걸을 수 있어. 다연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바퀴째에 다연이 다시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얼굴까지 땅에 부딪혔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마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못하겠으면 포기하라고. 왜 억지로 하려고 하나? 조광우가 다가와서 내려다봤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피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조광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불쌍하네. 내가 아무리 버텨봤자 결국엔 여기서 쫓겨날 건데. 내 오빠들이 알아도 널 구해주진 못할 거야. 다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조광우가 그 반응을 보고 더욱 비웃었습니다. 오빠들 얘기에 반응하네? 혹시 집안에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나?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아. 제가 여자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광우가 더욱 독하게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남자들 발목이나 잡고 가족들 얼굴에 먹칠이나 하는 거 말고. 내 오빠들도 지금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걸? 이 말에 다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해봐. 조광우가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다연이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겨우 100m를 가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더 이상은 무의미해. 조광우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또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연은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이지훈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 이지훈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조광우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나? 누나가 위험합니다. 의무실로 데려가야 해요. 위험? 이 정도로? 조광우가 쓰러진 다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즉 결국 이 정도가 한계네. 여자는 역시 여자야.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쓰러진 다연을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이지훈이 다연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누나. 하지만 다연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완전히 가혹행위잖아. 이지훈이 다연을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그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의무실로 향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짓이 계속되면 내가 직접 폭로하겠어. 의무실에서 군의관이 다연을 진찰했습니다. 군의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탈수와 과로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얼마나 심한 훈련을 받은 거죠? 이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릎과 얼굴에 외상이 있고 전신에 피로가 극심합니다. 이런 상태로 훈련을 계속했다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어요. 군의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런 훈련은 정규 훈련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지 마십시오. 알죠? 이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이것은 정상적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다연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누나 깨어나셨네요. 이지훈이 기뻐하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의무실이죠? 네. 누나가 훈련 중에 쓰러져서 제가 모셔왔어요. 다연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훈 씨. 울었어요? 이지훈이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하지만 다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자신을 걱정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다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연이 의무실에서 나와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과 손에 붙어 있는 밴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여자 어디 갔다 온 거야? 얼굴에 상처가 있네? 뭔 일 있었나?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조광우 중령이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연이 화장실에 갔을 때 박철호 인사과장이 장비 창고 근처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연과 눈이 마주치자 박철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상자를 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다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야, 다들 집합해. 김철수 상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내무반으로 모였습니다. 장비 창고에서 야간 투시경 2개가 사라졌다. 누가 가져간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야간 투시경은 군사용 장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대형 사고잖아.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군법으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조광우 중령이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박철호 인사과장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야간 투시경이 분실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철수 상병이 대답했습니다. 조광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분실? 그런 중요한 장비가 그냥 분실될 리가 없지. 누군가 가져간 거야. 조광우의 시선이 내무반을 흘러봤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연에게 멈췄습니다. 어제 의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지? 윤다연입니다. 김철수 상병이 대답했습니다. 조광우가 다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다연, 내가 의무실에 있는 동안 어디 다른 곳에 간 적 있나? 아니요. 계속 의무실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조광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창고 경비병이 어제 저녁에 의무실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걸 봤다고 하던데. 다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창고에 간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나? 의무실 담당자가 증언해 줄 것입니다. 조광우가 박철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철호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무실 담당자? 그 사람은 어제 저녁에 자리를 비웠어. 응급환자가 생겨서 다른 부대로 갔거든. 다연이 당황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짜여진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럼 다른 증인이? 다른 증인? 누가? 이지훈인가? 조광우가 이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누나가 의무실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확신? 넌 계속 거기 있었나? 아니요, 하지만. 그럼 확신할 수 없지. 조광우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윤다연, 내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겠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검사해도 문제 없겠네. 조광우가 다연의 침대 근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 및 이불 속 사물함까지 모든 곳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광우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박철호가 그때 조용히 기침을 했습니다. 중령님, 창고관리 대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박철호가 서류가 든 파일을 조광우에게 건넸습니다. 조광우가 서류를 흘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조광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연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윤다연, 이거 내 서명 맞나? 조광우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야간 투시경 반출 기록이 적혀 있었고 다연의 이름과 서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연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혈관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서명을 보는 순간 명백한 위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위조된 서명입니다. 다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무반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평소 필체를 보세요. 저는 항상 둥근 획으로 쓰는데 이건 완전히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펜을 이렇게 비스듬히 잡는 습관이 있어서 글자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 서명은 똑바로 서 있잖아요. 다연이 자신의 필기 습관을 하나씩 설명하며 위조 서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확실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언제 이런 서류에 서명했다는 겁니까?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의무실에 있었는데 언제 창고에 가서 이런 걸 작성했다는 거죠? 다연의 논리적인 반박에 몇몇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이상하긴 해. 필체가 다른 것 같은데? 언제 그런 서류를 썼다는 거지? 하지만 조광우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위조라고? 그럼 누가 위조했다는 거야? 설마 박철호 인사과장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박철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아주 미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지훈이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령님, 이건 명백히 조작된 증거입니다. 누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뭐?
내가 지금 뭐라고 했나? 조광우가 이지훈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게 누나를 쫓아내기 위한 계획이에요. 내무반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병이 중령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지훈, 당장 입을 다물어. 조광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계속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가혹행위도 누명도 모두 조작된 거예요. 조광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신병이 감히 자신을 정면으로 비판하다니. 이지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상관에 대한 모독이야. 모독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술렁거렸습니다. 이지훈이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했어. 여자라고 저렇게까지 괴롭힐 필요가 있나? 병사들의 속삭임이 들리자 조광우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다들 입 다물어. 그리고 이지훈, 내도 똑같이 조사받을 각오해. 하지만 다연이 일어섰습니다. 이지훈의 용기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중령님, 저는 끝까지 제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연의 당당한 모습에 박철호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광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신병이 감히 자신을 정면으로 비판하다니. 이지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상관에 대한 모독이야. 모독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술렁거렸습니다. 이지훈이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이상하긴 했어. 여자라고 저렇게까지 괴롭힐 필요가 있나? 병사들의 속삭임이 들리자 조광우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다들 입 다물어. 그리고 이지훈, 내도 똑같이 조사받을 각오해. 하지만 다연이 일어섰습니다. 이지훈의 용기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중령님, 저는 끝까지 제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연의 당당한 모습에 박철호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믿을 수 없어.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빨리 내보내야 해. 여자를 받아들인 게 잘못이었어. 다른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연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혹행위와 누명까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다연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 상황에서는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연은 조사를 위해 별도의 격리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작은 창문 하나뿐인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이전에 이곳에 갇혔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낙서가 보였습니다. 여기도 무고한 사람이 있었구나. 다연이 혼자 앉아 있으면서 그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적어놓은 억울하다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도 다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오빠들이 알면. 아니야,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다연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다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조광우와 박철호의 음모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다연은 여전히 격리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조사관이 와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누구와 공모했습니까?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다연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지훈이 다연을 믿어주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조사 대상이 되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격리실의 하루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다연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책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습니다. 격리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다연 일병. 저는 군검찰 수사관 김대위입니다. 김대위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광우나 박철호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연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서명부터 봅시다. 김대위가 문제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연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야간 투시경 반출 기록이었습니다. 이 서명 정말 당신이 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필체가 평소와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 필체는 둥글둥글한데 이건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펜을 쥐는 방식도 다릅니다. 김대위가 다연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그럼 평소 하던 대로 서명해 보세요. 윤다연이라고. 다연이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 갔습니다. 김대위가 두 서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글자의 기울기, 획의 굵기,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건 명백히 위조된 서명입니다. 김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체 감정을 의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경비병 진술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경비병은 그날 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조광우 중령은 경비병이 당신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순이죠. 다연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박철호 인사과장의 행동도 의심스럽습니다. 사건 당일에 창고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목격담이 여러 건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박철호가 창고에서 상자를 들고 나오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증인 진술도 받아야겠네요. 김대위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다연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정말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저는 증거와 사실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감이 있어요. 정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조광우 중령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김대위 조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조광우의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조사요? 조광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왜 재조사가 필요하죠? 서명도 있고 목격자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필체 감정 결과와 증인 진술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일수록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광우가 김대위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김대위, 이 사건은 이미 충분히 조사되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상부에서도 빠른 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 기강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김대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상부에 압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현은 그 순간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령님,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진실은 이미 명확합니다. 윤다현 일병이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이지훈 일병이 그를 도왔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조광우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위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대위도 승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김대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갈등이 스쳤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압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 조광우가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김대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조광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다현의 마지막 희망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대위가 다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다현은 다시 격리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사관마저 압력에 굴복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다현은 격리실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바로 그때 격리실 창문으로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밤이 깊어 경비가 소홀한 틈이었습니다. 돌멩이에는 작은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다현이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누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내일 밤 12시에 창고에서 만나요. 꼭 오세요. 지훈. 다현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지훈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다현이 결심했습니다. 격리실에서 나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이것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50분 다현은 격리실 문 앞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가 순찰을 돌며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발걸음이 완전히 사라지자 다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지훈이 미리 조치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상구 표시 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창고까지는 약 200m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지금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헌병초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다현은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초소 안에서 헌병이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현이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돌멩이를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헌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현은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지? 헌병이 중얼거리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지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오셨네요. 이지훈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낮췄습니다. 지훈 씨, 무슨 증거를 찾았어요? 이걸 봐요. 이지훈이 작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다현이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박철호가 창고에서 야간 투시경을 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캠코더를 설치해 뒀어요. 박철호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영상 속에서 박철호는 야간 투시경을 가져간 후 조광우 중령과 만나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위조했고요. 박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이제 저 여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군. 조광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이 문제입니다. 저 놈이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이지훈도 함께 처리하면 돼. 동조자로 몰아버리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누나의 무죄를 완전히 증명할 수 있어요. 이지훈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다연의 마음에도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드디어. 하지만 바로 그때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조광우 중령과 박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여러 명의 헌병들이 따라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광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 중령님. 이지훈이 당황했습니다. 급히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뭐야? 조광우가 노트북을 빼앗았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걸 몰래 찍고 있었다고? 박철호가 다가와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법 촬영입니다. 박철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허가 없이 부대 내에서 촬영하는 건 군법 위반이야. 조광우가 노트북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노트북이 부서졌습니다. 안 돼. 다연이 소리쳤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지훈이 재빨리 USB를 꺼내서 숨겼습니다. 조광우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내놔. 이건 누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예요. 증거라고? 불법 촬영물을 증거라고 하나? 조광우가 이지훈에게서 USB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영과 이지훈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윤다연, 넌 격리 중인데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이지훈, 넌 동조자 확정이군. 조광우가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다연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실? 진실은 이미 명확해. 넌 군사기밀을 훔쳤고 이지훈은 너를 도운 거야.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까지 했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럼 증명해봐. 조광우가 비웃었습니다. 부서진 USB 조각들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증거라던 이것도 부서져 버렸는데 뭘로 증명하겠어? 두 사람 다 체포해. 조광우의 명령에 헌병들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다영과 이지훈의 손목을 올감했습니다. 이제 혐의가 더 늘었군. 윤다연은 군사기밀 유출의 격리 위반, 이지훈은 동조의 불법 촬영까지. 박철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해. 두 사람 다 군법 재판에 회부하는 거야. 이번엔 확실히 중형을 받을 거야. 조광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특히 윤다연, 넌 이제 완전히 끝이야. 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과자가 될 거야. 다연이 고개를 들어 조광우를 바라봤습니다. 수갑이 차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이라. 조광우가 비웃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진실이야. 내가 법이고.
박철호도 다가와서 다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참 고집이 세네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구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다연이 조광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뭐라고? 조광우가 다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광우 중령님, 박철호 인사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혹시 윤석진, 윤혜진, 윤공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조광우와 박철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들은 군 고위층에서는 누구나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박철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다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준 진짜 미소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윤석진, 해군참모총장 윤혜진, 공군참모총장 윤공진. 모두 제 오빠들입니다. 창고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조광우와 박철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조광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당장 육군참모총장실에 전화해 보세요. 다연의 목소리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오빠들에게 연락할까요? 3개월 동안 누가 저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면서요. 조광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다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군 최고 위층의 여동생을 가혹하게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철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다면 제가 정말 실력으로 군인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겠죠. 저는 윤다연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다연이 수갑찬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네요. 오빠들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광우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석진 오빠? 저 다연이에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다연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저 지금 큰 문제에 처해 있어요. 3개월 동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조광우와 박철호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만약 다연의 신분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습니다. 오빠, 조광우 중령이라는 사람이 저를 가혹하게 훈련시켰어요. 돌멩이 밭에서 추 들고 뛰게 하다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조광우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끊으세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박철호 인사과장이라는 사람은 제 서명을 위조해서 누명을 씌웠어요. 야간 투시경을 훔쳤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육군참모총장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누가 감히 내 여동생에게 그런 짓을? 석진 오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다연아,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30분 안에 도착할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고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조광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다연 일병. 아니, 윤다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박철호도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다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요? 3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건가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안 그랬다고요? 그럼 제가 평범한 신병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다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분 후 부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합동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걸어오는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 윤석진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해군 참모총장 윤혜진과 공군 참모총장 윤공진이 따랐습니다. 제 여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창고에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 것은 중대장이었습니다. 삼형제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군검찰, 헌병 그리고 각종 수사 관계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윤석진이 다연을 발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다연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연아. 윤석진이 급히 달려와서 다연의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빠. 다연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3개월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감히 내 여동생에게 수갑을 채웠나? 윤혜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광우와 박철호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다연아, 다쳤니?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윤공진이 다연을 걱정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괜찮아요, 오빠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다연의 얼굴과 손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그녀가 겪은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석진이 조광우를 바라봤습니다. 조광우 중령 맞습니까? 예. 예, 참모총장님.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조광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검찰 즉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가혹행위, 권력 남용, 서류 위조, 무고 등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세요. 예, 참모총장님. 군검찰 관계자들이 조광우와 박철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다연을 조롱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일병도 풀어주세요. 다연이 말했습니다. 이지훈 일병은 저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지훈도 수갑이 풀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참모총장님들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미안해요, 지훈 씨. 처음부터 말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윤석진이 부대 전체에 방송을 지시했습니다. 전 장병 집합. 방송이 울려 퍼지자 모든 병사들이 운동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육군 참모총장 윤석진이다. 윤석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윤다연 일병은 나의 여동생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부대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윤다연 일병을 차별하거나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도왔거나 공정하게 대한 사람들은 표창을 받을 것이다. 이지훈을 비롯해 몇몇 병사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다. 성별,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윤석진의 엄중한 선언이 끝나자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조광우와 박철호의 군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그들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조광우는 가혹행위,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중령에서 강등되고 군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박철호는 서류 위조, 무고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지훈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표창을 받았고 진급도 빨라졌습니다. 다연을 공정하게 대했던 몇몇 병사들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연은 다시 정상적인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영과 이지훈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처음부터 모든 걸 말했다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요. 하지만 그랬다면 진짜 제 실력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윤다연이라는 한 사람의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정말로 군인이 되었거든요. 다연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3개월간의 시련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 같은 좋은 친구도 만났고요. 저야말로 누나 같은 대단한 사람을 알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내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군 부대에서 성별, 출신에 관계없는 공정한 대우가 보장될 예정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신병의 용기 있는 고발이었습니다. 윤다연 일병은 3개월간의 시련을 견디며 군대의 썩은 고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누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다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바꾼 것은 한 작은 신병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윤다연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느낀 점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